자,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번째 강의, 4강이죠. 바로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분석과 담화는 대상을 보존하려 한다라는 개념에 대한 언급을 먼저 환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오늘 본격적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주인 담화와 분석가 담화를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그 이야기들이 다 기억나실 텐데요. 분석가 담화와 주인 담화, 이 두 가지에 대한 비교 분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주인 담화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상징계의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명을 이루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베이스가 된다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마치 지난주에 제가 분석가 담화와 비교해서 주인 담화는 가두려고 하고 유한성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주의산수를 배척하려고 하고 필터링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인 담화는 나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수차 강조드리지만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유한성을 도입한다라는 것, 혹은 경계를 두른다라는 것은 문명의 조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죠. 자, 그것에 비교해서 분석가 담화는 좀 더 자유로운 영역으로 우리를 이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분석가 담화만을 추구한다고 해서 사실상 뭐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은 아니죠. 분석가 담화를 추구하고 우리가 유한성에서 무한성으로 나아간다 해도 다시 새로운 주인 담화를 구성함으로써 새로운 경계와 한계 안으로 들어와야 또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석가 담화는 나쁘다라고만 그렇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분석가 담화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건 분석가 담화는 분석가의 특수한 욕망에 의해서 구조화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특수한 욕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세미나 7에서 언급되었던 분석가 담화 혹은 분석가의 욕망, 거기서는 분석가 담화라는 표현은 없었죠. 세미나 7, 17이 아니고 10년 전 세미나에서 락강은 분석가는 죽음을 욕망한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썼던 것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렸었죠. 분석가는 죽음을 욕망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었는가 하면 아주 쉽게 얘기한다면 무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상징계의 틀에 대해서 그것을 넘어섬을 욕망한다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무의식을 구성하는 것이 기표들에 의한 구조라고 볼 수 있다면, 언어와 같이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락강이 무의식을 설명을 했었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의식이 언어와 같이 구조화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언어와 같이 구조화된 그것을 넘어서는 것, 자, 이게 죽음을 욕망한다라는 것의 의미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때 세미나 7에서는 락강이 몰락 혹은 붕괴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었어요. 조금 뭐랄까요, 급진적인 그런 오해 소지가 있는 그런 용어들을 많이 썼던 것이기도 하죠. 세미나 7의 시점에서는. 자, 어쨌든 그 시점에서 분석가 담화에 대한 욕망 혹은 분석가의 욕망에 대한 언급이 충분히 표현이 되었었던 것이고, 그러한 욕망이 사실상 세미나 17, 10년 뒤의 세미나에 와서는 분석가 담화라고 하는 보다 구체적이고 정교한 이론의 영역에서 표현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미나 7의 시점에서는 사실상 락강이 뭐랄까요, 이런 논리, 수식화에 대해서 접근하기보다는 보다 선언적이고 묘사적인, 예를 들어서 안티고네의 비극을, 소포클레스의 비극이죠. 비극을 통해서 은유적으로 암시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았었다고 한다면 회를 거듭할수록 락강은 보다 수식화된 방식으로 자신의 이론들을 제시하려고 하죠. 묘사적인 방식이 아니고 수식화적인 방식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상징계와 실제계의 접점을 묘사적이지 않고 수학적이면서 논리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려는, 다시 말해서 의미의 어떤 기의의 생산과 그 안개로 인해서 실제가 가려지는 것에 대한 일종의 거부감에 대한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실제를 보다 어떤 의미에 어떤 그런 의미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화된 방식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던 것이고, 세미나 17 이후에는 더욱더 그러한 경향들이 강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분석가의 담화는 특수한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종의 승화를 추구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미나 7에서도 언급되었던 것처럼 승화란 무엇인가 하면 대상을 큰 사물의 위상으로 올리는 것이다, 격상시키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큰 사물의 위상으로 대상을 격상시킨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대상을 큰 사물의 위상으로 격상시킨다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니자허를, 산물을 다스팅의 수준으로 올린다라는 그런 특징,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 상징계에 의해서 셈해진 것으로서의 대상을 상징계를 해체시킴으로써 그것의 원래 모습으로 되돌린다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세속의 세계에서의 구조에 의해서 설정된 대상, 설정된 대상의 모습을 이탈시키고, 그러니까 벗겨내고, 세속의 그런 명명들을 벗겨내고 본질적인 그것의 위상으로 격상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욕망의 대상을 쥐상스의 대상으로 돌려놓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보다 철학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하자면, 혹은 철학적이지 않더라도 락강이 표현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대상의 존재를 공백의 수준에서 파악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대상의 존재를 공백의 수준에서 파악한다. 자, 이런 표현들이 꽤나 사실상 여러분들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냥 철학적인 그런 어떤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그런 어떤 습관이 없는 분들에게는, 그러한 어떤 일종의 철학적인 그런 학습의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는 존재가 왜 공백이냐, 이런 표현들에 대한 뭐랄까요, 거부감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존재라는 단어는 철학의 용어인 것이잖아요.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 존재, 나의 존재 뭐 이런 표현을 쓰기는 하지만 철학에 의해서 상당히 정교화된 대상인 것이죠. 그런 개념인 것이죠. 근데 존재라는 단어는 사실상 정신분석에서도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내담자, 나에게 찾아온 사람, 그 사람 자체를 보려고 하지, 그 사람에게 더 씌워진 사회적인 평가들을 보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건 사실상 상담 상황에서 아주 기본이 되는 것이죠. 혹은 우리가 상담 상황이 아닐지라도 누군가 한 인간과 만났을 때 그 인간에 대한 세속적인 평가 대신 그 사람 그 자체를 보려고 하는 것은 아주 윤리적인 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의 존재는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그렇죠.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 있었죠. 슬프고 비극적인 일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지난주에도 언급을 잠깐 해드렸던 성전환 수술을 했던 한 군인이었던 분이 군대에서 축출되고 그 이후의 삶에서 고통을 겪다가 자살했던 사건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건이 있었고, 그것이 사실상 지금까지도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이 아직 제정되고 있지 않는 것이고. 자, 그런데 차별금지법을 진지하게 주장하는 사람들과,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을 금지하는 법을 발의해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차별금지법은 필요하지 않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존재론이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존재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상담사가, 분석가가 내담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 보다 용이하게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차별을 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 사람은 존재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라는 그러한 명제로부터 출발을 하죠. 그 사람이 세속적이고 사회적으로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건 그 사람의 존재의 가능성을, 존재 그 자체를
우리 사회 속에서 받아들여 달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에서 그 존재라는 단어는 그 존재를 공백으로 보는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존재를 공백으로 본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세속적인 평가, 이 사람이 남자이건 여자이건, 이 사람이 나이가 어리건 나이가 많건, 이 사람이 가난하건 가난하지 않건, 이 사람이 스승이건 제자이건, 그 세속적인 평가들은 사실상 현재의 사회가 그 존재에게 규정하는 일종의 표면일 뿐이지, 표피일 뿐이지 그 사람의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비극적인 상황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사람에게 당신은 여자다, 당신은 남자다라고 세속적인 판단으로 그 사람의 존재를 규정할지언정 그 사람의 본 존재는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한 인간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 인간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그 베이스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그 사람이 어떤 성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건, 어떤 직업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건, 어떤 가족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건 간에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정당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차별금지법의 진영에서 주장하는 존재에 대한 관점이죠. 그리고 20세기 인문학이 도달한 존재에 대한 관점이기도 하고,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해드렸던 하이데거가 존재를 바라보는 방식이기도 하죠. 존재라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은, 나 자신의 존재라는 것은, 이 다자인이라고 하이데거는 표현을 하죠. 이 현존재라는 것은 자신의 주어진 존재의 그런 명명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를 남자로 말하건, 나를 여자로 말하건, 사람들이 나를 선생으로 말하건, 사람들이 나를 제자라고 말하건, 사람들이 나를 외국인이라고 말하건, 사람들이 나를 내국인이라고 말하건, 사람들이 말하는 그 나에 대한 존재 규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가 내게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존재를 다자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에 대한 규정이니까 내가 그것에 종속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나서 아주 가난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교육을 받지 못했다 해도, 그래도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존재, 당신들과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내가 스스로 발명하고 건설해 나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존재론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나의 존재를 공백으로, 순수한 가능성 그 자체만으로 보아야 하는, 자, 그러한 존재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존재에 대한 차별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자신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사전에 판단받거나 규정받을 어떠한 명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면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냥 일상적인 사람들이기보다는 그냥 뭐 평범한 사람들이기보다는 좀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훨씬 많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경우는 대부분 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근데 보통 특히 한국에서의 기독교 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90%가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인데, 자, 그분들의 존재론은 달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존재론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수적인 종교의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존재가 공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가 공백이지 않고, 우리의 존재가 보수 종교의 기독교에 근거한다면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이 주신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자는 여자의 속성이 있고 남자는 남자의 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과 속성이 있고 자녀는 자녀의 역할과 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속성이 존재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속성이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속성을, 하나님이 주신 성별이라는 속성을 어기고 다른 성을 택한다든지, 혹은 하나님이 주신 성과 관련된 어떤 질서를 어기고 위반을 하거나 다른 질서를 가지려고 한다든지, 자, 이런 경우에는 그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남자였는데 하나님이 주신 자연스러운 남성으로서의 성적인 정체성을 버리고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다라든지, 여성이 남성으로 성전환을 한다라든지, 자, 이런 건 하나님의 질서를 어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이게 보수적인 기독교의 생각이에요. 물론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조금 더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죠. 제가 아는 많은 신부님들, 목사님들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보다 더 급진적으로 생각을 하죠. 급진적으로. 누군가 사람을 차별하고 나누고 세속의 언어로 그들을 평가하기 이전에
그들을 평가하기 이전에 그들의 존재 그 자체를, 그러니까 순수한, 그들은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죠. 순수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가능성 그 자체만을 보존해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당연히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데 동의하시죠. 그리고 저 역시 저는 기독교인도 아니고 어떤 종교도 갖고 있지 않지만 그러한 분들에 대한 생각을 상당히 존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해석하는 기독교의 다양한 그런 순간들 역시, 기독교의 어떤 개념들 역시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해석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제가 썼던 속지 않는 자들이 방황한다라는 텍스트에서 언급했던 그 나를 만지지 말라라는 그 표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한 뒤에, 사흘 뒤에 부활을 하죠. 부활을 한 그 장면을 막달라 마리아가 보게 되죠. 무덤가에서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에게 접근해서 정말로 살아있는지를 보려고 하잖아요. 정말로 살아있는지 너무나 기쁠 거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만지려고 하죠. 만지려고 할 때 굉장히 단호하게 예수가 얘기하죠. 나를 만지지 말라. 놀림의 단죄라고 말하죠. 미모 합토라고 하죠. 그리스어로. 나를 만지지 말라. 명령하죠. 왜 그랬을까요? 물론 그것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리고 속지 않는 자들이 방황한다라는 텍스트에서 제가 언급했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진리를 만지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진리는 뭘까요? 존재 그 자체예요. 존재 그 자체. 그건 하나님의 존재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존재이기도 하고 우리 인간의 존재이기도 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장 숭고한 존재는 세속의 언어로 해석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속의 언어로 해석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세속의 언어로 해석될 수 없다라는 것은 그것을 만지고 느끼는 그 느낌, 그것을, 존재를 만지고 느낌을 받을 때 내가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한 해석은 그것이 예를 들어서 예수의 몸이 뜨겁더라, 부활한 예수의 몸이 차갑더라, 부활한 예수의 몸이 뭐 딱딱하더라, 부활한 예수의 몸이 혹은 뭐 가볍더라, 이런 해석들은 결국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속의 교육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석할 때 저 사람은 여자다, 저 사람은 남자다, 저 사람은 성전환 수술을 했네, 저 사람은 안 했네, 저 사람은 뭐 게이네, 저 사람은 뭐 성소수자네, 아니네, 이런 모든 판단들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속에서 학습당한 것으로부터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판단하고 해석할 때는 그게 아무리 고매한 어떤 위치에 있는 그런 존재의 판단과 해석일지라도 결국은 우리 사회의 바벨의 언어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가르치고 학습한 대로밖에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을 정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판단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예수가 부활했을 때 걱정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부활한 것을 보고 어떤 판단을 내릴지 걱정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판단을 내릴지. 너희들이 진리인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 어떤 해석을 내릴지 걱정되니까 판단을 보류하라는 것이죠. 이 기적은 세상의 언어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적이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모든 존재의 기적이에요. 우리 모든 존재가 하나의 기적이라면, 다시 말해서 주어진 대로 태어났지만 성사의 과정을 거쳐서 다른 무언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존재들이라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태어났지만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례를 받거나 혹은 예수님과 만나거나 소명을 받는 방식으로 새롭게 거듭 태어나게 되죠.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가 부활했듯이 인간들도 부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걸 성사라고 부르는 것이잖아요. 그와 같은 성사의 경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틀어막지 말라는 거예요. 세속의 언어로 해석함으로써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래 너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야, 너는 그런 존재였으니 네가 다른 존재는 될 수 없을 거라는 우리 세속의 언어에 근거한 방식으로, 바벨의 언어에 근거한 방식으로 누군가의 존재를 틀어막고 그 존재를 규정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 그게 바로 예수가 얘기했던 나를 만지지 말라라는 명제라는 것이죠. 진리는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나를 만지지 말라, 나를 해석하려고 하지 말라, 보존하라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속지 않는 자들을 방어한다 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진리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닌데,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속의 언어로부터 나를 지켜내고 세속의 고정관념으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는 가능성 그 자체를 그냥 진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데,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진리의 명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언어는 바로 나를 만지지 말라라는, 나를 공백으로 보존하라라는 그런 엄명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궁정풍사랑이 바로 그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건 아니면 나의 지인을 사랑하건 혹은 내가 모르지만 어떤 모두가 고귀한 존재로서 인간이니까 한 인간 존재를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이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사랑이라는 그러한 욕망을 내가 누군가에게 투사하고 있다면 그의 존재를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궁정풍 사랑의 기본 전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분석가는, 상담사는 내담자의 존재를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궁정풍 사랑처럼 그를 만지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분석가들, 상담사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당신은 이런 사람이네, 당신은 저런 사람이네, 이건 좋지 않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세요 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게 분석가의 욕망에 대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규정이었고, 그게 바로 분석가 담화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조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분석가의 욕망을 보다 테크니컬하게 수식화시켜 놓은 것이 바로 분석가 담화의 4개 구조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촉발자가 바로 대상 A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대상 A가, 분석가 담화에 대한 규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시작점에서 발화자가 대상 A인 것이고 행위자가 대상 A인 것이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분석가가 스스로 대상 A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바로 우선 먼저는 분석시를, 내담시를 사로잡고 있는 주인 담화에 대해서 교란자의 위치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 주인 담화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내담자의 무의식을 장악하고 있는 주인 담화에 동의하지 말아야 하고, 그것을 흔들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자, 그게 지금까지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한 보충이었고, 자, 지금부터는 오늘 진도를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주일상스의 지식으로서의 무의식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부분은 오늘 나누어드린 배포 자료를 보시면 되는데요. 자, 무의식이란 무엇인가? 무의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락강의 규정이 조금씩 변화했지만 사실 근본적인 베이스는 변화하지 않고 동일한 속성으로 놓아둔 채 그것에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규정을 내리고 있는데, 자, 여기서는 락강은 지금 인용물을 읽어드리진 않겠지만 조금 뒤에 읽을 겁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의식이란 무엇인가 하면, 무의식이란 스스로 말하는 지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Le savoir parle tout seul. 지식은 스스로 말한다 라는 개념인데, 자, 무의식은 스스로 말하는 지식이라는 건 무의식이 일단 하나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지식. 그리고 무의식이 하나의 지식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무의식이 기표에 의해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의식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주일상스의 탐닉을 해나가는 그런 여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의식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는 세미나 17이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규정입니다. 자, 무의식의 담화의 주체는, 그렇다면 스스로 말한다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는 분열이라는 개념이 다시 제기될 수가 있어요. 그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죠. 자, 무의식은 스스로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의 무의식과 내가 동시에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둘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혹은 무의식의 발화, 말함에 촉발을 받아서 내가 말하고 있는데 이 촉발자와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의식적인 발화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게 분열 개념이에요. 분열 개념. 주체가 분열되었다. 주체라는 S는 빗금쳐져 있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무의식이 말하는 목소리를 들으려면 의식이 말하는 목소리를 의심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 사이는 일관성을 갖고 있지 않고, 일관성이 있다면 간극의 일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무의식의 발화가 실제 의식의 발화를 통해서 나올 때에는 항상 우회되고 왜곡되는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진리는 거짓말한다라고 락강이 표현했던 것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 결국 정신분석에서, 지금으로서는 정신분석에서는 진리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무의식이 말하는 그것이에요. 무의식의 지식. 그걸 락강은 진리라고 부르죠. 그런데 진리가 그렇잖아요. 내담자가 오면 분석가가, 자, 이 사람이 왜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을까? 이 사람은 왜 지금 고통스러워할까? 혹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즐거워할까? 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하지만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담자가 나쁜 사람이어서, 사기꾼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담자가 의식적으로 말하는 수준과 그 의식적인 말을 의식적으로 말하기를 촉발시키는 무의식의 말하기와는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떠한 내담자도 자신의 무의식을 그대로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무의식이 그대로 말해진다면, 무의식의 지식이 무의식의 말하기가 그대로 말해진다면 그것은 조현병자, 정신증자라고 부를 수가 있죠. 정신증자는 무의식을 갖고 있지 않죠. 억압되어 있는 층위가 없기 때문에 무의식이라는 것은 어떤 억압된 것, 저 혼자 말하는 것, 은폐된 것을 말하는데, 그러한 은폐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억압이 작동해야 한다는 것인데, 조현병자는, 정신증자는 그 억압이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주체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정신증자의 말은 거짓이 없어요. 그들이 뭐 환각에 대해서, 망상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정말로 그걸 듣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경증이라고 부르는 세계에는, 신경증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그 세계에서는 신경증의 구조라고 하는 세계, 우리가 보통 일반인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세계, 보통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섣부르게 정상인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세계에서는 사실상 의식적인 발화와 무의식의 발화가 분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내담자가 신경증자일 경우에, 대부분이 신경증자이죠. 정상인이라고 부르는 소위 그와 같은 주체들이 분석실을 찾아오는데, 그때는 그들의 발화를 항상 의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진리를 말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의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간극을, 그 의심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부정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달리 표현한다면 그 간극을 주목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의식적인 발화와 무식적인 발화가 간극을 가지고 있다, 왜곡되어 있다, 우회되어 있다라는 개념에 대한 주목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의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무의식의 담화는, 그렇다면 무의식의 담화는, 무의식이 스스로 말하는 지식이라면, 자, 누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거. 누가 말하고 있을까? 누가 말하고 있을까? 락강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프랑스어로 이렇게 얘기하죠. Il ne sait pas qui le dit. 다시 말해서 누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프로이트는 그렇게 얘기했죠. 거시기가 말한다. Le sapare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비인칭의 무언가가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인칭을 규정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대상이 무의식이라는 것이고, 그건 내가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나의 무의식이 말하는 것인데, 나의 무의식이라는 그 대상은 사실상 어떤 인칭의 구조를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는 의식의 주체가 아니고 자아도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고, 그러니까 무의식에, 우리가 분석실에서 내담자와 마주했을 때 내담자의 그 의식적인 표현 뒤에서 그 무언가가 말을 하고 있다면, 그 말하고 판단하고 사유하는 것은 누구인가 하면 내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그래서 락강은 큰 사물이라고 부르자라고 제안을 했었던 적이 있죠. 세미나 7에서 그랬었죠. La chose, the thing, 혹은 das Ding, 그것이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물이 말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직 상징화되기 이전의 대상, 혹은 상징계에 달라붙어 있는 그 실제의 표면이 말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세미나 7의 지점에서는 10년 전에는 세미나 17의 시점으로부터 10년 전에는 그것을 타자의 타자라고도 불렀어요. 만약에 우리가 상징계를 우리를 말하도록 하는 이 언어의 구조를 타자라고 한다면 타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배우고 그 말 속에서 어떤 말하는 방법을 습득하고 문명을 습득하고 억압을 거세를 수용하고 뭐 이와 같은 과정 속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타자인 것이잖아요. 그걸 이제 락강이 대타자라고 불러요.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언어의 체계를 대타자라고 부르죠. 다시 말해서 뭐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이와 같은 타자들의 내 앞에 존재하는 다라는 의미에서 타인들이죠. 타자들을 지배하는 또 다른 타자라는 의미에서 큰 타자라는 개념으로 대문자를 써서 A를 대문자로 써서 오트로를 대문자로 써서 대타자라고 우리말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의식적인 발화의 수준을 지배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무언가가 촉발의 위치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대타자는 도대체 왜 설정이 됐는가 하면 또 다른 대타자를 억압하기 위해서 설정이 됐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우리를 근본적으로 우리의 무의식을 말하도록 하는 것은 주의상스의 타자라는 것은 결국 대타자에 대한 또 다른 대타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비인칭적이라는 의미에서 락강은 백손이라고 하죠. 프랑스어로는 백손이라고 하는데 백손은 어떤 사람을 지칭할 수도 있겠지만 익명의 누군가를 지칭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아무도란 뜻이기도 해요. 프랑스어에서 영어로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nobody죠. nobody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무의식의 지식이라는 것. 지금 무의식의 지식이 곧 이제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세미나 17의 수준에서는 우리의 무의식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누군가가 한다면 무의식이라는 개념은 하나의 지식이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 도달해 있는데 그것을 그냥 간단하게 무의식의 지식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무의식의 지식은 어떻게 발화되는가 하면 바로 비인칭의 절대적 타자로부터 발화되는 기표 연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까지의 설명을 인용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텐데 오늘 나누어드린 것 말고 지난번에 나누어드린 텍스트의 마지막에 있는 인용문을 보시면 됩니다. 오늘 나누어드린 것 말고 지난주에 나누어드린 인용문의 마지막을 보면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읽어드리죠. 락강이 뭐라고 했는지 읽어드리면 자, 이렇습니다. 이 인용문은 락강이 사실상 지금 세미나 17에서 5강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인용문은 에크리에 이미 수록이 됐던 거죠. 락강이 에크리에서 수록해 놓았던 그런 문장인데 조금 다르게 지금 락강이 읽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세미나 17에서 언급된 것보다는 그 에크리에 언급된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Vraiment, toute cette activité psychique m'apparaît alors comme un rêve. Et ce peut-il être le rêve d'un médecin qui 1000 et 10 000 fois a pu entendre se dérouler à son oreille cette chaîne bâtarde de destin et d'inertie, de coups de dés et de stupeur, de faux succès et de rencontres méconnues qui fait le texte courant d'une vie humaine. 물음표로 끝나고 있는데 자, 번역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같은 정신의 모든 활동은 나에게 진정으로 하나의 꿈처럼 보인다. 자, 그런데 자, 이는 한 인간의 삶의 텍스트를 만드는 것으로서의 타성과 운명이 우연과 놀람이 가짜 성공과 낯선 만남이 잡종교배된 연쇄들. 자, 이런 텍스트의 연쇄들이 귓전에서 수천 번, 수만 번 자신을 늘어놓는 것을 듣게 된 어느 의사의 꿈과 같지 않을까? 라고 락강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게 왜 이런 인용문이 등장했었던 것인가 하면 우리의 의식이 안정적인 사유의 변증법을 통해서 전개되고 어떤 궁극의 선명한 지식의 장소에 도달하는 그러한 기능과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락강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언급했던 이런 표현들은 의식적인 차원에서 어떤 현상학의 차원에서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사유가 선명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기도 하죠. 다시 말해서 그건 내담자의 어떤 그런 사유의 전개의 모호함과 불투명성에 대한 강조일 뿐만 아니라 인간 일반의 정신이 어떻게 모호하게 그와 같이 불투명하고 파편적인 방식으로 전개될 뿐인지에 대해서 락강이 강조하기 위해서 언급했던 부분이죠. 그리고 이 모든 발화에, 이 파편적인 발화, 이 모호하고 불투명한 이 발화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비인칭의 큰 사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락강이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인용문들을 언급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락강이 또다시 어떤 인용문을 언급하고 있는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누어드린 텍스트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오늘 나누어드린 텍스트의 첫 번째 페이지에 인용문이 올라가 있죠.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Le savoir, car le savoir, je pense y avoir déjà assez insisté pour que ça vous entre dans la tête. Le savoir est chose qui se dit, qui est dite. Eh bien, le savoir parle tout seul. Voilà l'inconscient. 번역하면 이렇죠. 지식이란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충분히 해명해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은 스스로 말해지는 것이고 말해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저 혼자 발화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무의식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언급해드렸던 그 내용이죠. 결국 지식이란 무엇인가? 지식이란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식은 과학의 지식 그런 것이기보다는 정신분석이 지식이라는 le savoir라는 개념으로 규정하는 그것을 세미나 17에서 규정하는 그것을 락강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저 혼자 발화되는 것이고 지식이란 저 혼자 발화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의식적인 차원에서 발화하는 그런 지식도 있겠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그 지식이 아니고 무의식의 지식인 것이고 무의식의 지식은 어떤 사람도 내가 아무리 잠을 자고 있는 순간에도 저 혼자 작동하는 저 혼자 발화되는 비인칭의 주체에 의해서 비주체에 의해서 발화되는 그와 같은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데도 어떤 논리에 의해서 꿈을 꾸게 되는 것이잖아요. 프로이트가 발견해낸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정신분석의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는 꿈을 꾸면서도 사유한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누가 사유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문제가 바로 지금 언급되고 있는 무의식의 지식에 대한 개념이에요. 누가 사유하고 있는가? 바로 큰 사물이 사유한다라는 거예요. 큰 사물이. 주일상스의 큰 사물이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꿈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나 자신의 사유는 아니라는 거야. 내가 주체적으로 그걸 사유하는 것이 아니고 무의식이 사유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무의식은 지식이다라는 거예요. 지식이란 무엇인가 하면 S1과 S2로 구성된 그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의식의 지식의 구조예요. S1과 S2로 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인 기표와 노예 기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인 담화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게 무의식의 지식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인 담화. 다시 말해서 주일상스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이죠. 무의식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언급해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무의식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억압된 주일상스에 대해서 표지된 기표의 구조라는 거예요. 그게 무의식의 지식이고 그 무의식의 지식이 어린 시절에 한번 형성이 되면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를 반응하게 하고 우리를 예를 들면 성적인 파트너를 선택하게 하고 혹은 예를 들면 우리를 쾌락안으로 이끌기도 하고 우울증으로 이끌기도 하고 사회적인 반응 속에서 우리의 사회적인 위치를 결정하기도 하고 우리의 사회적인 움직임을 추동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게 바로 무의식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의식의 지식이라는 것은 각각 개별적으로 다 다양하다는 것이죠. 모두의 무의식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데 그 다름을 구성하는 패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S1과 S2와 대상 A와 B급진 S라는 거야. 이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끝없는 변주가 일어나서 각각 다른 현실과 만나게 되고 다른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지금 락강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4개 담화, 4개 담화라는 강의를 거의 1년 반 동안 해오고 있는데, 1년 반이 다 되는 기간 동안 해오고 있는데, 그 강의를 못 들으셨던 분들이라 해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강의가 어떠했는지를 충분히 아주 집약적이고 축약적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강조를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정신분석은 무의식을 다루는 학문이자 실천이에요. 자, 이건 분명하죠. 프로이트가 무의식을 발견한 것이죠. 물론 그 이전에도 무의식이라는 게 있다라는 표현을 했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 마음 속에 어떤 깊은 곳이 있구나, 뭐 이런 표현들을 했었던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이트가 그들과 다른 것은 프로이트는 아이가 말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 성충동이 억압되고 그 성적인 주의상스가 억압되는 과정 속에서 무의식이 등장한다, 구조화된다라는 그러한 태도를 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부모의 문명과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부모의 문명과 문화로부터 강제된 언어의 구조가 아이의 충동을 억압해서 무의식의 세계를 구성해낸다라는 그러한 발견을 프로이트가 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어받는 위치에 있는 락강은 그것을 이제 새롭게 다시 정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새롭긴 하지만 그 본질과 원칙은 어기지 않는 방식으로 다시 구조화하고 있어요. 다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무의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규정인데, 우리의 무의식은 하나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 지식이 왜 생겨났는가 하면, 우리의 무의식이 만약에 지식이라면 그 무의식의 지식이 왜 생겨났는가 하면 억압에 의해서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억압. 그 억압은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하면 가부장적인 문화가 유아기의 주체를 언어로서 명령하고 위협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가 그 위협을 수긍하고 자신의 주의상스를 포기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어의 첫 번째 요소가 바로 S1이라는 거예요. S1이 그 유아기의 주체의 쾌락을 표지해요. 표지하고 누르는 것이죠. 누르면 그 S1에 대해서 아이 주체의 유아기의 주체의 주의상스는 일단 억압되는 상황으로 들어가고, 이 억압되는 상황에서 그 다음 기표가 달라붙어서 그 억압을 보상하는 체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게 무의식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S1과 S2가 연결이 됐는가에 대한 각각의 각기 다른 그러한 변주의 유형들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게 모두 우리의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의식이 지식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식이란 뭐예요? 지식이란 언어에 의해서 기억되고 반복될 수 있는 것을 지식이라고 부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주 단순하고 1차원적인 차원에서 상상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A라는 장소에 갔다 와요. 그런데 A라는 장소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나는 A라는 장소에 가는 지식을 갖지 못했어요. 내가 만약에 항해사라면 어떤 섬이나 어떤 대륙으로 가는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그 항로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 돼요. 항로에 대한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어떤 해협을 지나고 희망봉을 지나서 다음에 어떤 적도에 이르렀다가 다시 어디를 돌아서 어떻게 가면 인도네시아나 어떤 타일랜드에 갈 수 있는 자, 그러한 항로를 내가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 항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미지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니, 어디 갔더니 되게 날씨가 덥더라. 어디 갔더니 바다가 바람이 한 점이 없더라. 어디를 갔더니 무언가가 있더라. 이런 이미지만 가지고는 안 되고 기표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호로 그걸 표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그 지식을 누군가에게 전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기표들은 무엇인가 하면 나만 알 수 있는 그런 기표여서는 안 돼요. 그런 기호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두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알 수 있기 위해서는 모두가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만 그것을 기억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표지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S1과 S2의 기능인 것이죠. S1과 S2는 그래서 언어 속에 있는 거예요. 모두가 알 수 있는 언어 속의 요소의 가장 첫 번째 요소와 두 번째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식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지식이. 우리의
무의식의 지식이 마치 누군가가 항해를 통해서 어딘가 갔다 왔던 지식이 구성되는 것과 비슷하게 우리의 무의식에 대한 지식이 구성이 되고 그게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그 지식이. 그걸 반복하는 과정을 락강은 지금 무의식이 말하는 과정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반복되면 일단 주인 담화가 형성이 된 거예요. 주인 담화가 형성이 되면 우리는 유아기의 주체로서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입상스를 일단 억압시키고 그것에 대한 보상의 체계로 나아가게 돼요. 보상의 체계는 주입상스 그 자체는 아니지만 이 언어의 과정, S1과 S2의 과정이 나의 쾌락을, 주입상스를 박탈시켰으니까, 즉 S가 빗금쳐진 상태에 존재하니까 그 대신 다른 걸 우리에게 줄 수 있다라는 믿음 속에서 그 다른 걸 탐닉하게 만드는 그러한 구조인 것이죠. 그 다른 것이 바로 세미나 17에서는 락강이 잉여향유라고 부르는 거예요. 플리스트주의라고 부르는 개념인 것이죠. 그게 A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S1과 S2가 지식을 구성하면 거기서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무의식을 갖게 되고 그 무의식에 나는 억압된 주체라는 거예요. 억압된 주체라는 건 근원적인 주의상스. 내가 어머니와 누리고 있던 그 근본적인 충동의 세계를 박탈당한다라는 것이죠. 그 박탈의 형국이 바로 S가 빗금쳐지는 것. 서브젝트가, 수제가, 주체가 짝대기 그어진다라는 거예요. 짝대기 그어졌다라는 건 내가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소외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소외되어 있다는 뜻이니까 나는 쾌락이 없잖아요. 그 대신 S1과 S2의 기능이 다른 걸 보상해 선물로서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 보상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A라는 거예요. 그래서 S1과 S2 그리고 빗금친 S와 대상 A가 회전하면서 각각 우리는 최초의 억압 이후에 어떻게 쾌락을 탐닉하면서 우리 사회 속에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지에 대한 구조를 락강이 주인 담화와 히스테리 담화와 대학 담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석가 담화로서 설명을 하고자 했던 것이죠. 자, 이 정도 설명을 드렸으면 지난 1년 반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해드린 강의에 대한 굉장히 축약되고 또한 간단하고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갈 텐데 그 다음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 수업 초반에 1강과 아마 2강쯤에서 팔루스에 대한 개념을 통해서 1강에서 여러분들에게 팔루스의 개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2강에도 초반부에 그 팔루스의 개념을 설명하는 그 부분을 강의를 해드렸는데 거기서는 사실은 인용문은 없었어요. 락강이 그 부분에서는 팔루스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제가 이 세미나 17의 5강에서 팔루스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미리 프롤로그처럼 팔루스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렸었던 것인데 오늘 인용문에 락강이 그 팔루스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하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2차 배포 자료에서 이 팔루스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자,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팔루스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인용문 5-4라고 표시된 것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ce qui pense, calcule et juge, c'est la jouissance. Et la jouissance étant de l'autre, exige que l'une, celle qui du sujet fait fonction, soit simplement castrée, c'est-à-dire symbolisée par la fonction imaginaire qui incarne l'impuissance, autrement dit par le phallus.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 사유하고 계산하며 판단하는 것은 주의상스입니다. 자, 이건 지금 이미 여러분들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거죠. 사유하고 계산하고 판단하는 건 누구냐? 우리 무의식에서 누가 생각하고 누가 계산하고 누가 판단하는가? 우리가 꿈을 꿀 때를 생각하시면 충분히 이해 가능할 거예요. 우리가 꿈을 꿀 때 누가 생각하는가? 주의상스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주의상스의 주체를 노바디라고도 했고 혹은 큰 사물이라고도 했어요. 자, 그게 사유하고 계산하고 판단해요. 정신분석은 이걸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요. 이것이 사유하고 계산하고 판단하는 유형과 패턴을 찾아내는 게 정신분석 임상의 아주 중요한 절차라는 것이죠. 자, 그게 진리를 찾아내는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락강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리고 그것이 대타자의 주의상스가 되면서는 주체의 함수 기능을 하는 일자가 간단히 거세될 것을 요구합니다. 즉 그것은 무능력을 체현하는 상상계적 기능을 통해 상징화된다는 것이며 달리 말하자면 팔루스에 의해 상징화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이 바로 팔루스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 부분이 바로 조금은 복잡하고 많은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우선 먼저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리지만 사유하는 것은 주체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주입상스라는 거예요. 자, 정신분석은 바로 이러한 관점으로도 출발한다라는 것이죠. 정신분석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의 패턴을 찾아내려고 하는 게 정신분석이죠. 자, 우선 먼저 그 주입상스가 생각한다라는 것, 사유한다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자, 이렇게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입상스의 힘에 떠밀려온 기표들이 특정한 구조를 형성하고 반복되는 것을 주입상스의 큰 사물의 사유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주입상스가 큰 사물이 자, 억압된 그것이 무엇에 의해서 억압됐나요? S1에 의해서, 기표에 의해서, 언어에 의해서 억압되잖아요. 어머니와 아버지, 어른들의 말에 의해서 아이의 주입상스가 억압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언어에 의해서 억압되고 그 언어의 가장 선봉에 서 있는 것을 S1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S1이 주입상스를 쳐서 표지에서 이렇게 가라앉게 만들면 그 이후에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이 다른 기표들이 따라 붙는다라는 거죠. 따라 붙으면서 기표들이 하나의 어떤 구조를 형성해요. 락강은 이걸 세미나 11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었는가 하면 진흙바닥에 비가 내려서 물이 흘러서 홈이 파이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자, 주입상스가 기표에 의해서 타격을 받고 억압되면 그 기표는, 첫 번째 기표는 기표의 속성상 다른 기표들을 불러오게 되죠. 다른 기표를 자석처럼 끌어당기면 그 끌어당겨 와서 이 S1의 기표들이 달라붙는 데에 하나의 유형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 유형이 바로 무의식의 유형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유형의 네 가지 근본적인 범주를 락강은 주인담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대학담화, 히스테리담화, 그리고 분석가담화, 이렇게 네 가지 담화로 구분을 시켰던 것이죠. 보다 역사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그렇게 형성된 주입상스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죠. 언제나 대타자의 주입상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주입상스잖아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있다면, 제가 아이라면 언어에 의해서 나의 주입상스가 억압되잖아요. 자, 그럼 어쨌든 나의 주입상스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주입상스 아니에요? 라고 누군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건 대타자의 주입상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 우선 먼저 정신분석은 절대로 독자적인 주체를 가정하지 않아요. 독자적인 주체를 가정하지 않고 항상 주체는 공동체 내의 좌표로서의, 위상으로서의 주체라고 생각하죠.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생물학의 세계에서는 내가 공동체 안에 있건 혹은 내가 전혀 공동체와는 관련을 맺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완전히 고립된 숲속에 버려질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마침 어떤 기이한 어떤 현상들과 기적들에 의해서 숲속에 버려진 아이가 살아남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아이는 공동체와는 전혀 접촉을 하지 않고 자랄 수 있었어요. 이 아이가 만약에 늑대들에 의해서 키워졌다면, 늑대 소년이라면 늑대들과 함께 자랄 것이지 인간 공동체와는 전혀 관련을 맺지 않고 인간의 언어도 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도 벌어졌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물학의 세계에서는, 생체의학의 세계에서는 그 인간은 인간의 DNA와 인간의 생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체적인 존재가 꼭 공동체 안에서 살지 않아도 독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게 DNA의 세계인 것이죠. 물론 늑대 젖을 먹고 자랐으면 조금 속성 자체가 좀 다를 수는 있을 거예요. 먹는 음식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가 늑대가 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생체적으로. 물론 늑대의 울음소리를 내고 늑대 공동체에 적응해서 살 수는 있겠지만 몸이 몸에서 털이 난다든지 손에 늑대 발톱이 난다든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체의학의 차원에서는 인간은 고립되고 독립된 존재로서 파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신분석은, 물론 사회학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신분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신분석은 인간은 항상 공동체 안에서의 인간이라고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인간의, 그 개별적인 인간의 존재를 규정하고 형성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은 그 인간의 생체적인 조직이 아니고, 정신분석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접근법은 바로 인간의 문명이 사용하는 언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인간의 언어가 그 개별적인 존재의 무의식을 장악하고 그 존재의 성장을 규정하고 이끄는 것이라면 결국 이 인간은 개인적인 인간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신분석에서는 개인이란 존재하지가 않아요. 개인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존재로서, 독자적인 존재로서 전혀 사회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를 가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항상 인간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고, 항상 인간은 가족 공동체 내에서 그 가족 소설, 이미 가족 소설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가족 소설이라는 그 구성체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지 개별적인 존재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인간의 주의상스는, 그건 역시 독자적인 주의상스는 아니겠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생체의학에서는 여러분, 인간의 쾌락은 독자적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배가 고프면 내가 배가 고픈 것이고, 내가 음식을 먹는 것은 내가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쾌락도 나 자신의 고유한 생체적 쾌락일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정신분석에서의 쾌락의 궁극의 지점인 주의상스는 결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신분석이 다루는 주의상스, 성충동이라는 것은 항상 아이와, 그것의 기원을 우리가 따져본다면 아이와 어머니 사이에서 발생했던 쾌락을 말해요. 그래서 프로이트가 얘기했던 구강 충동과 항문 충동, 자, 이 충동 자체도 결국은 내가 그냥 입을 통해서 무언가 음식을 먹는 쾌락이 아니고, 어머니라는 대타자, 그러니까 상징계의 대타자 이전에 큰 타자인 것이니까 어머니라는 대타자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어머니라는 대타자의 젖가슴으로부터 내가 얻었던 쾌락인 것이니까, 어머니라는 대타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내가 누릴 수 없는 쾌락이었다라는 의미에서 이 쾌락은, 이 주의상스는 대타자의 주의상스예요. 항문 충동도 마찬가지죠. 내가 배설을 통해서 스스로 느끼는 쾌락이 아니에요. 프로이트가 말하는 항문 충동이라는 것은 내가 배설을 통해서, 항문을 통해서 느끼는 쾌락이 아니고, 그 배설의 쾌락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배설 이후에 그것을 어머니가 치워주고, 배설을 하라고 어머니가 유도하고 명령하고, 배설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시키는 과정 속에서 아이가 느낄 수 있는 쾌락이라는 의미에서 타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누릴 수 없는 쾌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문 충동 역시 대타자의 주의상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락강이 덧붙이는 두 가지 또 다른 쾌락, 유아기에 우리가 억압되기 이전에 누리던 두 가지 쾌락이 있죠. 바로 시관 충동과 호원 충동이죠. 시관 충동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아 주었을 때 느끼는 쾌락인 것이죠. 그 누군가는 대타자의 존재인 것이고, 그 대타자는 바로 부모로서 형성되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를 바라볼 때 그 응시는 아이에게 쾌락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관 충동이죠. 부모가 자기를 바라보아 주는 것에 대해서 느끼는 그 강렬한 쾌락, 아주 우리의 무의식에 깊이 각인되는 그 쾌락 역시 이 아이가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쾌락은 아니죠. 바라보아 주는 대타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건 역시 대타자의 주의상스예요. 그리고 또한 락강이 덧붙이고 자세한 설명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시관 충동에 대해서는 락강이 세미나 10에서 굉장히 집중적이고 아주 디테일한 분석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호원 충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가 덧붙여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죠. 호원 충동은 필시용 앙보컹트라고 부르는 이 호원 충동은 목소리에 대한 충동인 것이죠. 어린아이가 부모가 자기를 부르는 목소리를 통해서 느꼈던 그 쾌락이 호원 충동이에요. 호원 충동. 그리고 그것이 결국 아이에게 지고의 쾌락을 준 것이었다면, 그건 역시 아이와 대타자의 관계를 설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쾌락인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그 호원 충동으로서의 주의상스 역시 대타자의 주의상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주의상스는 대타자의 주의상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네 개의 충동들을 우리가 살펴보건대, 우리가 정신분석의 관점에서 쾌락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생체적인 쾌락은 아니라는 거예요. 절반은 생체적이지만 절반은 관계적이라는 의미에서 추상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정신분석이 다루는 성충동이라는 것은 그래서
생체적인 성충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남자의 성기 혹은 여자의 성기를 통해서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사정이나 어떤 종류의 그런 쾌락의 과정을 통해서 다 도달하게 되는 오르가즘과는 구별된다라는 거. 성충동 그게 아니에요.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성충동. 그러니까 성충동에 대해서 역시 우리는 그 주입상스에 대해서 역시 우리는 생체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의 신체가 분명히 제공되는 것은 맞지만 귀가 제공되어야 하고 우리의 존재의 피부가 제공되어야 하고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바라보아지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 나의 신체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고 항문에 어떤 그런 구멍이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고 혹은 구강에 구멍이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자체로 절반만 생체적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생체적인 표면과 타자가 관계를 맺는 접촉의 지점에서 발생하는 것을 주입상스라고 부른다면 그런 의미에서 주입상스는 어쨌든 억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대타자의 주입상스라는 거예요. 대타자의 주입상스. 관계적인 쾌락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대타자의 주입상스가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가 향유했던 이 쾌락이 자, 여러분 지금 제 강의가 계속 잘 나가고 있나요? 잠깐 영상이 멈췄던 건 같은데 괜찮습니까? 잠깐 끊기지 않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잘 나오고 있으니까. 네. 제가 모니터하는 화면에선 잠깐 끊겼던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자, 억압되기 이전에 우리가 주입상스라고 부르는 것, 성충동이라고 부르는 것, 혹은 프로이트가 다형충동이라고 불렀던 것, 폴리모프라고 불렀던 것. 다형충동이라는 것은 일원화되지 않고 다양한 장소에서 산발적으로 파편적으로 등장했다라는 의미에서 다형충동인 것인데 구강충동, 시관충동, 호원충동, 항문충동, 자, 이 모두가 다 파편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주체 안으로 섭렵되는 것이 아니고 파편적으로 경험되는 그런 충동들이라는 의미에서 아직 일자의 경험은 아닌 그런 것인데, 자, 이걸 억압되기 이전의 주입상스, 억압되기 이전의 성충동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쾌락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억압은 어떻게 일어나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은 지난 수업에서 제가 언급해드렸던 것, 팔루스를 설명할 때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절차와 과정을 통과하게 되죠. 물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대해서는 락강이 이미 세미나 20인가요? 세미나 16인가요? 어딘가에서 그거는 더 이상 정신분석이 그다지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는 없다라고 선언한 적이 있어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아이가 부모를,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충동, 아버지에 대한 원한의 감정, 뭐 이런 오이디푸스에 관련된 개념이 일종의 묘사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모의식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조차도 락강이 그렇게 얘기하죠. 프로이트의 증상일 수도 있다. 프로이트가 아버지에 대해서 프로이트 본인의 아버지에 대해서 느꼈던 일종의 증상으로서 간주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언급을 하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구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조가 뭐냐면 자, 아이의 성충동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입상스의 세계가 대타자의 주입상스죠. 근데 이 대타자의 주입상스는 일종의 어머니 대타자의 주입상스였던 것이 자, 거세되고 억압되고 상징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걸 포기해라는 위협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니까 어른들이 그걸 포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강제하죠. 그때에 아이가 느끼는 권력자는 누구인가 하면 가부장이라는 거예요. 가부장. 이 집안을 지배하고 있는 누군가 혹은 이 집안을 지배하고 있는 누군가의 배후에서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과 같이 보이는 누군가. 즉 아버지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남자가 지배하는 세계니까 남자가 지배자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집에 있는 그 아버지가 아닐지라도 어쨌든 남성들의 지배적인 권력이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세계에서 명령이 들어오고 아이는 자신의 대타자의 주입상스를 포기하죠. 포기하고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죠. 다른 영역이 어떤 곳인가 하면 바로 상징계인 것이죠. 상징계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아이는 자신의 그 다원적이고 파편적이었던 그 쾌락을
일원화시켜요. 일원화시켜요. 하나로 집중하게 돼요. 사회적으로 허용된 쾌락은 단 하나인 것처럼 믿게 되는 것이죠. 이 단 하나의 이름이 바로 뭐냐 하면 이미 여러분들과 설명을 드렸던 팔루스라는 거예요. 이제는 오히려 팔루스만이 쾌락의 방향인 것처럼 믿겨지게 된다는 거죠. 모두가 팔루스를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기의 주체가 어머니 타자의 신체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타자가 설정이 되잖아요. 아버지의 권력이 설정이 되면 이 아버지의 권력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쾌락만이 유일하게 허용된 쾌락인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가진 쾌락이 최고의 쾌락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진 쾌락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아버지의 남성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남성기는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고 추상적인 차원에서 해석이 된다는 거. 그게 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른 남성인 지배자 남성이 누리고 있는 무언가처럼 아이에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걸 팔루스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팔루스. 그런데 이 팔루스는 어쨌든 어느 누구도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갖고 있을 가능성만이 전제되는 것이지 어느 누구도 갖고 있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기표로서 존재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기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기표는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구체적으로 그 사물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모두가 그것이 쾌락인 것처럼 말하고 있고 암시하고 있으니까 그게 어디 있는지를 찾아 나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욕망의 여정의 시작을 묘사하는 정신분석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머니의 신체라는 타자의 주입상스를 아버지의 금지라는 또 다른 타자의 주입상스로 대체하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주입상스를 일자로 일원화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팔루스로 대체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상징계 안으로 들어온 대타자의 주입상스라는 표현은 인용문에서 읽어드렸던 바로 그 대타자의 주입상스라는 표현은 모순된 표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상징계 안으로 들어가서 거세된 이후에는 사실은 주입상스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대타자라는 전제를 가정하고 대타자의 주입상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타자의 주입상스는 진정으로 주입상스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역설적인 표현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대타자의 주입상스의 형상으로서의 팔루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언어의 장치가 만들어낸 쾌락 없는 쾌락의 역설적 기능일 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팔루스는 S1이니까. 팔루스는 쾌락을 표지하는 기표인 것이니까. 그건 쾌락이 아닌 거죠. 쾌락을 표지한 기표인 거죠. 그렇게 해서 팔루스는 결국 어머니의 신체로 향하려는 주체의 욕망을 우회시키는 기능을 해요. 단일한 방향으로 우회시키는 것을 바로 팔루스라고 부르죠. 우리가 성충동의 세계로 억압 이전에 성충동의 세계로 접근하려고 할 때에 억압이 일어나고 우리의 억압된 상황에서 우리의 관심을 욕망에 관련된 성충동에 관련된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시된 공인된 단 하나의 기표를 팔루스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무엇인가 하면 억압된 이 성충동의 세계, 조금 전에 제가 지속적이고 자세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그 충동의 세계, 호원 충동, 시관 충동, 뭐 학문 충동, 구강 충동. 자, 이 충동의 세계는 억압된 세계잖아요. 이 억압된 세계로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랬듯이 접근하려고 하면 금지가 설정이 되죠. 그리로 가면 안 돼라는 억압과 금지가 설정이 되죠. 그게 거세의 위협에 의한 주체에 관련된 상징화인데, 상징화됐다라는 것은 우리는 더 이상 그리로 못 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리로 못 가지만 그 폐쇄된 장소 안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표지해 주는 무언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니까, 그럼 우리는 이리로 못 간다면, 그 성충동의 세계로 못 간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주체에게 이리로 와 라고 방향타를 제시해 주는 것이, 그 방향 제시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팔루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이 팔루스를 믿는 것처럼 행동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팔루스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자신만의 어떤 충동의 세계를 구성해내는 주체들이 있어요. 그 주체들을 성도착의 주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주체들이 향유하는 쾌락은 유아기에 아이가 경험했던 쾌락과 굉장히 유사한 방식의 쾌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도착의 주체들은 팔로스를 믿는 척하지만 실제로 성행위가 일어나면 성적인 쾌락의 세팅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하는 플레이는 유아기에 형성된 그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물신화시킨다든지 그것을 일종의 놀이와 같이 만드는 방식으로 팔로스를 제껴버리고 아예 우리가 금지당했던 그것의 새로운 형태의 반복을 시도하는 과정으로서의 성충동의 향유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분 관음증이라든지 혹은 노출증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관음증과 노출증은 응시라는 시관충동이라고 하는 성충동의 억압된 성충동이죠. 억압된 주입상스의 요소를 물신화시키는 방식으로 응시 자체를 물신화시키는 방식으로 향유되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관충동을 작동시키는 방식으로 억압의 장치를 벗겨내고 일시적으로 억압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유아기에 향유했던 성충동을 그대로 반복해서 쾌락에 도달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많은 경우에 어쨌든 성도착의 구조는 팔루스를 밀어내고 팔루스의 방향타를 무시해버리고 어떤 특정한 세팅의 구조 안에서 유아기에 경험했던 쾌락을 그대로 반복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성도착의 세계에서만 그러는가 하면 사실은 다른 영역에서도 이와 같은 비슷한 구조가 강력하게 작동하는 그러한 경우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종교에서 제가 이전에는 그런 책들도 많이 썼고 그와 같은 구조에 대한 강의도 많이 했었는데 종교에서 성당 건축을 한다든지 혹은 미사를 본다든지 다시 말해서 건축이라는 그런 예술 작품을 만들 때 혹은 어떤 성화와 같은 혹은 불화와 같은 것을 제작할 때 혹은 실제로 미사를 드린다든지 그와 같은 종교적인 실행을 수행할 때 가장 두드러지게 우리에게 관찰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시관 충동에 관련된 일종의 세팅이에요. 성당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게 되는가 하면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아주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신의 응시를 느끼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혹은 종교화에서도 마찬가지죠. 종교화가 그려지고 그 종교화 앞에 내가 섰을 때 아름답고 웅장하고 아주 멋진 그러한 종교적인 어떤 에피소드를 표현하는 그와 같은 작품 앞에 섰을 때 응시를 느끼게 만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 혼자 그 작품 안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그 작품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그와 같은 착각에 빠지도록 만드는 구조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강조하고 기술적으로 표현해 왔던 것이 바로 종교의 세계에서의 시관 충동에 관련된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방식의 작품들이 중세에는 많이 제작이 됐죠. 중세에는 다양한 성물들의 제작을 통해서 하나의 사물을 물신화시키는 방식으로 그 사물과 그것을 바라보는 주체 사이에 다른 시각의 주체를, 즉 응시를, 신의 응시를, 시관충동의 대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각적으로 느끼도록 만드는 그러한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되고 제작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성충동이 억압되기는 했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억압 속에서 팔루스만을 쫓도록 팔루스라는 추상적인 기표의 그러한 방향성만을 따르도록 우리가 강제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억압된 것과 팔루스 사이에 매개의 지역이 굉장히 넓고 확장되고 기술적으로 탐사되는 방식으로 문명 속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현재도 그렇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응시를 탐닉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팔루스로 향하는 우리의 욕망을 또다시 우회시켜서
주입상스 영역에 머물도록 함으로써 우리의 사회적인 그런 삶 속에서 다양한 종류의 감각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문명 속에서 상당히 풍부하게 발견이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탐사만 해도 굉장히 방대하고 흥미롭고 깊이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락강 정신분석이 우리에게 락강이언 정신분석이 알려주는 것은 단지 임상실천에서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과 우리 존재에 관련된 새로운 해방의 그러한 영역뿐만이 아니고 문명을 일종의 인류학을 다루는 데 새로운 가능성들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인류를 문명을 탐사하는 연구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은 실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계속해서 해야겠죠. 자, 그래서 다시 우리의 텍스트로 돌아오자면 이처럼, 자, 이제 팔루스로 돌아오자면 팔루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상징계 안으로 들어온 주체들이 금지된 주입상스의 영역으로 향하는 것을 금지하고 우회시키는, 달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라고 규정된다면, 자, 그와 같은 차원에서는 팔루스 역시 잉여향유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잉여향유. 자, 담화의 구조는 4개 담화의 구조에서 주인 담화의 구조를 우선 먼저 살펴본다면, 담화의 구조는, 담화라는 것은, 언어라는 것은, 상징계라는 것은, 자, 주입상스를 억압하는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주입상스를 억압해요. 주입상스를 억압하는 대신, 즉 채찍을 우리에게 때리는 거죠. 채찍을 때려서 우리를 쾌락 없는 상태로 빠지게 만드는 대신 우리에게 당근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 당근이 바로 팔루스인 것이죠. 당근이. 지금은 여기서는 금지되었지만 저쪽에 가면 금지된 것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 쾌락이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것이 팔루스인 것이니까. 팔루스는 당근인 것이고 그게 바로 대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 담화에서 이미 우리는 팔루스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락강은 함수의 기능을 한다라고 하죠. 함수의 기능. 거세 함수라고도 불러요. 거세 함수. 그러니까 함수라는 것은, 자, 모든 주체, 모든 존재, 모든 X, 우리를 다 모든 익명의 X라고 부를 수 있다면, 이 인간 존재를 X라고 표기할 수 있다면 그 모든 X에게 기능하는 보편적인 함수라는 의미에서 팔루스는 거세의 함수 기능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거세의 함수라는 기능이라는 것을 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모두는 다 주입상스를 포기당했다라는 의미에서 거세의 함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제가 이 팔루스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세미나 17에 나오는 인용문 말고 다른 인용문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텍스트에 또한 실어 놓았는데 그 부분을 읽어드리고 또한 팔루스에 대한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어나가 보면, 자, 이렇습니다. 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인용문 5-5라고 표기된 부분인데요. 자, 이렇습니다. La jouissance phallique est l'obstacle par quoi l'homme n'arrive pas à jouir du corps de la femme, précisément parce que ce dont il jouit, c'est de la jouissance de l'organe. 자, 이게 어디에 인용된 것인가 하면 세미나 20이죠. 엉커에서 언급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972년 11월 21일에 강의된 내용인데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세미나 17로부터는 한 3년 정도 뒤의 강의죠.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제가 읽어드린 그 프랑스어의 원어를 번역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팔루스적인 주입상스는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장애물. 일종의 롭스타클이라는 것이죠. 롭스타클. 장애물. 어떤 장애물인가 하면 그것을 통해서 남자는 여자의 몸을 향유하지 못하게 되는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남자는 여자의 몸을 향유하지 못한다라는 것에서 이 여자라는 개념은 좀 더 포괄적이고 다양한 방식의 해석이 필요한 그러한 용어인데 남성과 여성이 성행위를 할 때 실제 여성의 신체일 수도 있고, 하지만 여성의 신체를 왜 남성이 욕망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이 덧붙여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남성이 여성의 몸을, 여성의 신체를 쾌락의 대상으로 설정할 때에는 우리의 생체적인 촉발 요인에 의해서 마치 아무것도 성적으로는 배운 적이 없고 학습된 적이 없는 동물들 역시 암수가 어떤 교배를 하듯이 본능적인 충동에 의해서 교배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차원에서 분명히 이해해 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문화적인 그러한 차원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의 몸을 향유하려고 할 때에는 사실은 주의상스의 차원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주의상스의 차원인가 하면 바로 그 남자가 아이였을 때 어머니의 신체에 대해서 경험했던 것을, 그리고 다시 상실당했던 것을 보상받으려는 차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남자는 여자의 몸을 향유할 때 그와 같은 차원에서 보다 증폭된 쾌락에 접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생물학적인 어떤 교배의 대상으로서 여성의 몸을 다루지 않는다는 거죠. 남성은, 물론 여성도 남성에 대해서 그러한 문화적인 차원의 접근을 분명히 하지만 남성은 특히 그렇다라는 거예요. 남성은 여자의 몸의 성적인 맥락에서 접근하려고 할 때에는 자신이 어린 시절에 상실한 어머니의 역할을 했던 누군가의 그러한 주의상스를 보상받으려고 접근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자의 몸에 그렇게 온전하게 접근을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약간 이렇게 얘기해요. 정확히 말해서 정작 남자가 향유하는 것은 여성의 신체가 아니고 생체 조직으로서의 주의상스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생체 조직으로서의 주의상스라는 건 뭐냐면 남성의 생식기, 페니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남자가 여자의 몸을 향유할 수 없도록 만드는 장애물은 바로 자신의 페니스에 너무 집중하게 되는, 생체적으로 집중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결국은 이 인용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전제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를 맺을 때 이들이 바라는 것은 생체적인 쾌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물들이 하듯이 단지 뭐 수컷이, 포유류들이 그렇잖아요. 수컷이 사정을 하고 그 사정을 통해서 암컷이 뭐 예를 들어서 임신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생체적인 베이스를 탐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이 성적인 맥락 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문화적인 쾌락을 더 강력하게 탐닉하려는 그러한 충동이 훨씬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생체적으로 뭐 성행위를 하고 끝내는 이 수준에서는 결국은 이 인간의 욕망이 바라는 것에는 턱없이 아주 소량의 쾌락만이 존재한다는, 아주 생체적인 쾌락만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남성이 바라는 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부분이 무슨 부분이냐면 바로 자신이 상실한 어머니의 신체를 다시 억압된 그 주의상스를 다시 반복해서 향유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상황을 바라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 여성의 신체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여성의 신체를 탐닉해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방해하는 게 바로 남성의 생식기라는 것이죠. 남성의 생식기가 사정함을 통해서 생체적인 쾌락이 급속히 축소되고 더 이상 여자의 신체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토록 남성은 자신의 생체 조직에, 그 페니스에 생체적인 쾌락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는가 하면 바로 팔루스라고 하는 장애물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팔루스라는 장애물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남성의 생식기로부터 만들어진 이미지인 것이기 때문에 남성의 생식기에 집중하게 되는 그러한 경향을 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팔루스가 그런 의미에서 또한 굉장히 구체적인 차원에서 주입상스에 접근하려고 하는 주체의, 남성 주체의 쾌락을 좌절시키는 기능을 하게 된다는 것, 즉 금지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팔루스는 남녀의 생체적인 이항관계에서 제3항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남성이 여성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팔루스는 어떤 의미에서는 결코 생체 조직이 아니에요. 남근은 생체 조직일 수 있지만, 남성의 성기는 생체 조직일 수 있지만, 그 생체 조직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팔루스라는 우리의 무의식에 떠다니고 있는 그 기표는 우리의 욕망을 끌어당기고 우리의 욕망을 유도하지만 결국은 생체 조직은 아니고, 생체 조직에 접근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진정한 주입상스에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일종의 장애물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팔루스는 모두에게 결여의 감정을 느끼도록 하는 기표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결여된 쾌락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방식으로 그 결여를 심화시키게 하는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자, 팔루스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리지만, 그 시작에 있어서는 팔루스라는 것은 남성의 성기라고 하는 생체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등장했지만, 그 생체적인 이미지가 거세의 위협 속에서 결여된 상상기적 이미지로 해석되는 방식으로 다시 표지되고, 그리고 그 상상계적인 결여, 지금 여기 없다라는 그 이미지로서의 결여에 대한 기표의 표지를 통해서 상징계적이 되는 방식으로 담화의 하나의 요소로서 구성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팔루스는 신체의 일부를 표지하는 동시에 잘라냄으로써 욕망을 언어의 연쇄망 속으로 끌어들이는 기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팔루스를 쫓는 한 우리의 성적인 욕망은 언제나 언어적인 것이 될 숙명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주입상스는 언어적인 것이 아니었지만 그 주입상스를 언어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항상 추상적인 차원에 가두게 되는 것이 바로 팔루스라는 것의 기능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오직 기표로서만 존재하는 팔루스를 가지려는 허망한 환상 속으로 들어가거나, 또는 많이 가질 수가 없다면 그것 자체가 되려는, 여성의 경우죠. 가질 수 없다면 그것 자체가 되려는 불가능한 소망 속으로 진입하려는 그런 그런 미로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는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팔루스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현상들, 우리가 성적인 욕망에 관련해서 팔루스를 쫓게 되었을 때 맞닥뜨리게 되는 이러한 현상들은 결국 팔루스가 인간의 신체로부터 독립된 것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실제의 쾌락으로부터 독립된 상징이 되었다라는 사실에서 모든 현상들이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팔루스가 기표에 의해서 작동하는 한 우리의 욕망은 그토록 추상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숙명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징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의 기표가, 그러니까 더 편하고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원래 우리의 쾌락은, 성적인 충동, 주입상스는 언어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었어요. 대타자와만 관련이 되는 것이었어요. 어머니와만 관련된 것이었는데, 그것이 언어적인 것이 됨으로써, 즉 팔루스라는 기표에 의해서 표지되는 것이 됨으로써, 즉 S1에 의해서 표지되는 것이 됨으로써 우리는 어떤 환상 안으로 들어가는가 하면 그냥 그걸 향유하는 환상이 아니고 그걸 갖거나 그것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환상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성적인 욕망은 극도로 추상적인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 인용문을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만일 팔루스가 약속하는 주입상스가 단순한 신체의 생체적 쾌락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면, 자, 그렇죠. 팔루스가 약속하는 주입상스는 신체적인 것을 넘어서는 거죠. 상징적인 것이죠. 상징적인 것이니까, 상징계적인 것이니까 많은 환상들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것이라면, 즉 신체와 심리의 영역을 아우르는 쾌락의 현상이라고 한다면 남성의 페니스는 사정이라는 지극히 국지적인 생체 현상을 통해서 주입상스를 또한 다시금 물리적 한계 안으로 가두어 버리는 악순환 속으로 우리를 빠져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페니스와, 즉 남성의 성기와 팔루스의 기표가 가지고 있는 유사성은 오히려 각각의 실패를 촉진한다는 거죠. 남자가 생식기 자체의 쾌락을 추구하고 그것을 만족하는 사정의 단계에 도달하면 오히려 그것이 촉발시킨 팔루스라는 상징계적인 것의 유사성이 오히려 나의 생체적인 쾌락을 별거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팔루스를 추구하려고 하면, 즉 상징계적인 욕망을 추구하려고 하면 그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이 팔루스가 원래 기원했던 이미지의 장소인 남성의 성기가 사정함을 통해서 이 더 이상 팔루스적인, 다시 말해서 상징계적인 추구를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도록 만드는 실패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적인 작용 속에서 욕망은 이중의 난국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와 같은 구조가 바로 신경증의 세계에서 모든 주체에게 강제된 함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 함수 기능 안에 우리가 들어와 버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팔루스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에서는 팔루스라는 개념은 고유하게 상징계적인 거예요, 여러분. 팔루스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상징계 안에 들어가야, 자, 상징계라는 것은 다시 언급드리면 우리가 말을 배움을 통해서 어린아이의 시절에 말을 배우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억압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계적인 세계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상징계 안에서 우리의 욕망의 방향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니까, 자, 그게 팔루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팔루스는 하나의 기표인 것이죠. 우리가 신체적인 쾌락을 쫓는 대신 기표의 쾌락을 쫓게 됨으로써 맞닥뜨리게 되는 현상을 상징계적인 억압의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다면, 자, 여기서 팔루스는 상징계적인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담화 구조 안에서 대상 A가 팔루스일 수 있다 라고 말해진다면, 자, 그렇다면 이 담화 구조 안에서의 그 대상 A는 상징계적인 것인가? 라는 질문이 던져질 수 있어요. 자, 담화, 4개 담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시작되는 그 주인 담화에서 S1과 S2는 상징계적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대상 A라는 잉여 향유는, 즉 언어의 세계 안으로 들어감으로 통해서 우리가 보상으로서 받게 되는 대상 A는 그건 상징계적인 것인가? 물론 상징계가 생산해낸 것은 맞지만 그러나 상징계 자체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상징계를 위협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상징계는 언어의 세계이지만 그 언어의 세계가 출현시키는 주입상스는 억압된 주입상스 그 자체는 아니지만 상징계가 생산해낸 주입상스인 것이기는 하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를 상징계로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상징계를 오히려 위협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상징계에 의해서 포획되지 않는 이질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그 A가 팔루스적인 쾌락이라고 말해질 수 있다면,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팔루스를 상징계의 기표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차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은 락강의 전체 이론의 여정에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한데, 제가 다른 많은 강의들에서 락강이 이렇게 변해왔다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언급했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락강의 전체 이론의 여정은 상징계를 강조하는 시기로부터 실제를 강조하는 시기로 나아가는 그러한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락강의 초기라고 말하는 1950년대의 세미나들은 보통 상징계를 강조하는 시기죠. 상징계를 강조하는 시기이고, 이 시기를 락강의 제자이자 사위이기도 했던 자칼랑 밀레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좀 더, 、 어, 、 인문학적 시기 혹은 뭐 、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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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
이런 표현도요. 좀 순진한 시기라고 부르죠. 나이브했던 시기라고도 불러요. 상징계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정신분석의 임상의 절차가 진행되는 것. 자,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시기인데, 이 초기에 50년대 시기가 끝나고, 1960년대가 열리면서 특히 세미나 11에서부터 락강은 상징계가 강조되는 임상이 아니라 실제로 나아가는 임상을, 보다 무언가를 창조하는, 보다 무언가를 기존에 존재하는 상징계를 붕괴시키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그래서 실제를 강조하는, 그래서 실제의 영역을 더 정교하게 탐사하는 시기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팔루스에 관련된 해석과 위상도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초기에는 팔루스라는 개념이 상징계의 기표였어요. 상징계 내에서 상징계가 우리를 억압하고 상징계가 우리에게 주의상스를 포기하게 만들고 그 대신 상징계가 우리에게 자, 이리로 나가야 한다라고 우리를 가리키는, 자, 그와 같은 기표로서의 보편적인 욕망의 방향타로서 제시되던 것이 팔루스였던 것인데, 이후에 실제를 강조하는 시기로 넘어가면서 팔루스조차도 모호한 기표로서 변화하기 시작하죠. 많은 사람들이 팔루스라는 기표를 언급하고 공동체가 팔루스를 보편적 욕망의 지점으로 가리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팔루스 자체가 모호한 것이 되어버리는 시기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루스조차도 하나의 상징계적 기표이기보다는 이미 우리 강의 초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증상처럼 다루는 그러한 시기가 이 후기 락강의 정신분석의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세미나 17즈음에서도 그와 같은 특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미나 22즈음에서는 아버지가 증상이다라는 선언을 하게 되잖아요. 아버지가 증상이라는 건 팔루스도 증상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남근이니까, 아버지의 팔루스인 것이니까 아버지의 기표와 팔루스의 기표가 거의 같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우리의 욕망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명령하는 존재이니까 팔루스 역시 우리의 욕망이 어디로 가는지를 표지하는 기표인 것이니까 아버지라는 기표와 팔루스라는 기표는 거의 동일한 위상을 갖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팔루스는 보다 성적인 성관계에 있어서의 쾌락이 강조되는 기표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세미나 22에서 락강이 아버지가 증상이다라고 말했다면 팔루스 역시 증상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팔루스가 증상이라면 그건 더 이상 상징계의 안정적인 기능 속에 포함될 수 없는 기표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건 그냥 독자적인 기표이고 우리의 문명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기표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누구도 말할 수 없는 혼자 떠도는 기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후기 락강에게는 정리하자면 여러분, 팔루스는 더 이상 상징계의 기표가 아니에요. 팔루스는 이제 우리의 주의상스를 표지하고 그것을 이끄는 실제의 기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 팔루스가 담화의 구조 내부에 존재하는 대상 A의 위치에 있다라고 간주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대상 A와 팔루스를 같은 것으로 보아도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락강의 이론의 여정이 변화하는 차원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락강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느냐? 지금 말하는 바에 따르자면 후기 락강은 실제를 많이 강조하는데 그럼 전기 락강을 읽을 때는 거 다 틀린 거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전기 락강을 읽어도 락강은 절대로 상징계가 절대적이다, 상징계 외부에는 아무것도 없다, 상징계를 구성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후기 락강을 읽고 초기 락강을 읽으면 초기 락강에서 이미 후기 락강이 예견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물론 만약에 후기 락강을 버려야 하는가, 전기 락강을 버려야 하는가 라는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후기 락강이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더 폭넓고 더욱더 조망점이 방대하고 더욱더 자유롭고
그런 의미에서 더욱더 많은 풍부한 요소들을 함축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 락강이 협소하거나 전기 락강이 후기 락강과는 완전히 대립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락강의 이론적인 구조는 언제나 개방된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를 규정시키고 나머지를 배제시키는 경우가 아니라 하나를 규정하는 동시에 그 너머를 항상 암시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 락강이 후기 락강에 비해서 완전히 틀렸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전기 락강만 있었다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라는 거죠. 전기 락강만 있었다면 사실은 후기 락강을 예견하고 후기 락강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새로운 해석자가 있었어야겠죠. 그런데 다행히도 락강이 81세까지 살아 주었고 80세까지 죽기 직전까지 이론적인 여정을 멈추지 않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전기 락강과 후기 락강을 다 읽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저에게 어디부터 읽어야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신다면 저는 당연히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어디부터 읽으셔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 읽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락강은 어디서부터 읽어야 한다라는 그런 절대적인 뭐 순서와 같은 것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모두 읽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모두 읽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프로이트를 읽어야 되느냐? 프로이트를 읽어야 되고 락강을 읽어야 되느냐? 어떤 걸 먼저 읽어야 되느냐? 물론 시간적으로는 프로이트가 먼저 존재하지만 프로이트의 이론이 락강의 이론과 비교해서 뭐랄까요? 시간적이고 순서적인 순차적인 연속성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락강이 프로이트로 돌아가자라고 말했던 것의 1차적인 의미는 프로이트의 초기 연구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프로이트의 후기 연구보다 초기 연구가 훨씬 중요하니까 프로이트의 초기 연구로 돌아가자라는 것을 언급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읽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락강이 프로이트를 해석할 때는 어떤 특정한 지점에 집중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재편하는 방식으로 프로이트를 재해석해낸 것이니까 프로이트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락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프로이트부터 읽지 말고 락강부터 읽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락강을 읽으시고 먼저 락강에 관련된 정신분석의 임상적인 관점들을 수용하신 다음에 프로이트를 읽으면 훨씬 프로이트가 쉽게 읽힐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시간적인 여유가 많다면 순차적으로 읽어도 전혀 상관은 없는 것이긴 하지만 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락강이 프로이트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말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명을 드리자면 프로이트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건 프로이트의 이론이 절대적이니까 신봉하자라는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전 굉장히 많은 강의에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프로이트로 돌아가자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프로이트가 서구 문명에 그어놓은 균열의 지점, 그 구멍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프로이트의 실천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지 프로이트의 이론을 이데올로기화하고 신봉하고 종교화해서 프로이트가 이렇게 말했으니 이런 거다라고 어떤 종교적인 신념처럼 프로이트를 숭배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프로이트로 돌아가자라는 것은 프로이트의 이론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아니고 프로이트의 실천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혁명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죠. 혁명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바디우가 뜬금없이 바디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게 되겠는데 바디우가 여러분 공산주의자잖아요. 바디우가 공산주의자이다라는 것은 바디우가 레닌으로 돌아가자, 바디우가 스탈린으로 돌아가자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우가 공산주의로 돌아가자라는 건 과거의 소비에트 연방을 재건하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철학자 바디우가 나는 공산주의자이고 공산주의는 승리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혁명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혁명으로. 지금 자본주의, 상품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이 거대 글로벌 자본시장 사회에서 노예 상태로 존재하는 많은 주체들에게 바디우가 말하는 공산주의란 무엇인가 하면 다시 혁명을 시작하자라는 거죠. 다시 혁명을 시작하자. 현재 지배하는 패러다임이 점점 썩어서
권력의 형태로 뭉쳐지고 그 뭉쳐진 권력의 형태가 인간의 숙명을 짓누르고 있을 때 과거에 마르크스가 했던 것처럼, 과거에 레닌이 했던 것처럼, 과거에 체게바라가 했던 것처럼 다시 공백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자라는 것이죠. 다시 새롭게 모순을 개선해내고 개척해내고 개발해내고 다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발명해내고 그 새로운 패러다임을 발명해내는 방식으로 억압적이고 불평등한 현실을 바꾸자라는 뜻이에요. 자, 이 똑같은 구조 안에 프로이트와 락강이 있습니다. 혹자는 많은 심리치료 공부하시는 분들은 프로이트는 100년도 더 된 사람인데 이 100년도 더 된 사람의 이론을 다시 끌고 와서 공부하자라는 것은 무슨 퇴행을 주장하는 것인가 라고 반박하실 수 있어요. 락강이 말하는 프로이트로 돌아가자라는 것은 지금도 유효한 언명이기도 한데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프로이트의 혁명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실증과학의 환상과 다양한 종교적인 신념과 다양한 인간에 대한 오해 속에서 억압하고 있는 그와 같은 지식의 한계의 지점을 표지해내고 그 한계 너머를 개방해내는 실천적인, 이론의 실천적인, 정신분석의 실천적인 차원으로 돌아가자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락강이 말하는 프로이트로 돌아가자라는 것의 의미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락강이 세미나를 할 때 락강에게 저는 이제 락강주의자가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락강으로서는 고마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락강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제자에게 당신은 락강주의자일지 몰라도 나는 프로이트주의자로 남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프로이트는 여러분, 프로이트는 문명의 공백을 열어 제친 사람이고 락강은 그렇게 문명의 공백을 열어 제친 그 균열의 지점에서 새로운 이론을 구성해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락강은 프로이트라는 이름을 그래서 한 인간, 한 인물, 한 이론가, 한 학자, 한 정신분석가로서 보는 것이 아니고 락강에게 프로이트라는 고유 명사는 공백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락강이 자신을 프로이트주의자라고 말하는 것은 프로디안이라고 자신을 표현하는 것은 자신은 공백주의자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자신은 혁명가로서 남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또한 저에게 자주 질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오늘 그 부분 덧붙이면서 강의를 마무리하고 싶은데 에크리 있잖아요, 여러분. 에크리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이 저에게 에크리 강의는 안 하십니까? 에크리는 번역되어 있어서 그걸 강의 수업을 하면 공부하기가 좀 편할 것 같은데 왜 에크리 강의를 안 하냐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무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언젠간 할 겁니다, 여러분. 언젠간 할 겁니다. 그런데 세미나 23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할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크리는 번역이 되어 있죠. 물론 많은 분들이 또 에크리 번역이 후졌다라고 말씀하시고 에크리 읽기 싫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번역된 게 어딥니까, 여러분? 물론 후진 건 사실이지만 없는 것보단 낫잖아요. 자, 그래서 에크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독서하는 건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본다면 이래요. 에크리는 66년에 출간이 됐어요, 여러분. 1966년에. 그리고 대부분의 텍스트가 1964년도까지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에크리를 락강의 대표작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급진적이고 보다 풍부한 락강은 락강의 세미나 10일 이후죠. 그러니까 에크리라는 텍스트는 전기와 중기쯤까지의 락강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러한 텍스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주 제가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보는 락강은 70년대의 락강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미나 17을 지금 강의 수업을 하는 이유도 락강의 70년대 강의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토대가 되어주는 이론들이 풍부하게 제공되기 때문에 세미나 17을 하는 것이니까 에크리만 읽는다면 락강을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에크리에도 상당히 그 이후에 아주 급진적이고 풍부한 락강에 대한 암시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에크리만으로는
락강의 본질을 우리가 만나게 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먼저 세미나 제가 강의 수업을 처음 시작한 게 세미나 7강이잖아요. 세미나 7. 정신분석의 윤리라는 세미나를 먼저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7 했으니까 일단 전기는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제시가 됐어요. 국내에서 세미나 7을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드림으로써 전기 락강에 대한 설명이 완료가 되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세미나 11을 했습니다. 세미나 11에 대한 강의는 중기 락강에 대한 제시가 충분히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주었죠. 그래서 세미나 7과 세미나 11이 국내에서 강의되었고 강의에서가 출간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세미나 17이 강의가 되고 세미나 23이 강의가 되면 후기 락강에 대한 소개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국내에서도 락강이 누구인지 어떤 이론적인 여정을 보여준 학자였는지가 충분히 인식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에크릴을 강의하면 오해 없이 여러분들이 락강의 텍스트에 접근할 수 있고 해석하는 방식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에크릴은 후회하겠다는 거죠. 에크릴은. 지금 당장 에크릴 하는 것보다는 세미나 23까지의 강의가 끝난 뒤에 강의 수업을 해드리는 것이 락강을 국내에 소개하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지고 그 락강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새로운 또 다른 이론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가능성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더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락강에 대한 여담은 이 정도로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